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제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020 수능 BIS 비율기제 지문입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올린 것만으로도 이미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갈수록 얘기해야 될 것이 줄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을 잘 익히셔가지고 다양한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문제인지 보니까 이런 문제는 읽어야 풀 수 있는 거죠. 먼저 풀 수는 없어요. 자, 나머지 문제에서 선지 배열 확인하면서 중요하게 포인트 될 만한 것 좀 뽑아보면, 이런 거 39번 보시면 바젤 협약 나오는데 1, 2, 3 있으니까 바젤 협약이 중요할 수가 있고, 1, 2, 3 간의 철저한 대위, 그리고 BIS 비율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그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다. 40번은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41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기억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생각만 간단히 하시고요. 바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도 역시 1문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1문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1문단이 중요하지 않은 지문은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문단은 항상 중요합니다. 1문단은 핵심 혹은 핵심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말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대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국제법에서 잠시만요. 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기출분석을 많이 했다면 특수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제법에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국가, 국제기구, 이것도 갈라질 수가 있죠.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그럼 국가 사이, 국제기구 사이, 혹은 국가랑 국제기구 사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뭐해야 할, 꼭 따라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중요하다고 법 지문에서 배웠는데, 이 지문은요, 법이랑 경제가 합쳐진 지문이에요. 이 장지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합쳐진 경우 많았죠.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짧은 지문이 경향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는 짧은 지문이 주된 경향이었어요. 아무튼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에요. 지켜야 하는 것. 국제관습법은 조약은 하고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은 했으니까 당연히 그 두 개를 철저히 대비해야겠죠. 이 대비는 그냥 기본입니다. 국제관습법은 앞에 말했던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대비가 되겠죠. 완전히 다르니까.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아주 제너럴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대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속성까지 철저히 대비인데 공통점도 파악하고 차이점도 파악한다. 너무 당연하죠.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규범이라는 거죠. 법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규범.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조약은 그들 사이에 합의해서 창출하는 건데, 국제관습법은 뭐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대비할 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나왔으니까 한 번 또 대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그렇죠, 국제기구가 어떤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왜 반면에라 쓰는지 아시겠어요? 법적 구속력 없다 했잖아요. 위에 거는 법이잖아요. 규범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구속력이 있겠죠. 근데 이 밑에 거는 구속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반면에가 나온 겁니다.
역시 철저한 대비예요. 법적 구성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시 일반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평가원 지문은 특수한 경우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안이라 했으니까 위에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게 뭐예요? 바젤위원회가 되겠죠.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BIS 비율 규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BIS 비율 규제라는 결정을 했나봐요. 근데 BIS 비율 규제 중요한 것 같았죠? 여기서요.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어떤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이 있겠죠. 그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규제하는 건데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된대요. 엄격히 준수하는 게 무슨 성격이죠? 규범적인 성격이죠. 그렇죠. 법적인 성격이죠. 엄격히 준수한다. 규범적인 성격이다. 네. 밑에 나오죠. 규범적인 성격. 그러면 얘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 규범적이라는 거는 구속력이 있다는 건데 그 위에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황,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은 물결 표시, 별표 하고 싶으면요.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가?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영을 되돌아보게 한다. 자, 위반에 대한 제재. 이거 뭐예요? 법적인 거잖아요.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제재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는 지금 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런 기본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왜 나타나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문단 이렇게 읽었어요. BIS 비율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질적입니다. 앞에서 이제 규범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BIS 비율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세부 어떻게 파악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세부는 핵심을 말하기 위해 뒷받침되고 동원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BIS 비율이 뭔지 그런 게 나올 것이고 밑에 공식도 보니까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바젤 1, 바젤 2, 바젤 3 협약 철저히 대비해서 설명해 줄 것이고 우리는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히 이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핵심 재등장 그게 나타나겠죠. 네, 뻔합니다. 자, 이제 여기 세부 정리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자, BIS 비율 이따가 얘기할게요.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죠. 바젤위원회 도입한 것이 자, 바젤위원회 아까 나왔죠. 국제기구잖아요. 얘가 이제 BIS 비율 규제한다 했잖아요. 자, BIS 비율 밑에 나와요. 규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금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8%는 되어야 한다. 여기 8%는 되어야 한다. 적어도 8%는 되어야 한다는 것은 8%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식은 담은 것 같다. 그럼 지금 시험 보시면 BIS 비율 위에서 대충 뭔지 알죠? 8% 이해 갑니다. 근데 위험 가중 자산이 뭐죠? 자기 자본이 뭐죠?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해 주겠죠. 자기 자본은 설명해 주잖아요.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본 설명한 다음에 뭐 설명할까요? 위험 가중 자산 설명하겠죠.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합. 위험 가중 자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것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때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원전 선생님께 배운 거예요. 자, 시그마 자산의 곱하기 뭘 곱하래요? 위험 가중치
각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 더하면 위험 가중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위험 가중치는 아무튼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자, 이후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게 바젤 1 협약입니다. 자, 바젤 1 협약에 한계가 들어가니까 이제 바젤 2 협약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리하세요. 이제 어떻게 수정됐는지,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뭔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읽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기초적으로는 대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위험 가중 자산. 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OECD 국채는 0에서 15, 150까지 국채와 회사채 이것도 구분하셔야죠. 20에서 150까지.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위랑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보세요.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도 있게 해서 이제 보완했대요. 최근에는 바젤 3 협약 이 발표되면서 이제 단기 수익 채무 이걸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건 뭐 제가 딱히 해드릴 게 없습니다.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이게 중요하죠. 기본 자본 훅 넘기면 안 돼요. BIS 비율은 위에가 자기 자본입니다. 그걸 구성하는 게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죠. 일단 얘를 제외를 했는데 단기 후순위 채무 위험 가중 자산은 기본 자본의 비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이 6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 비율이 아니라 기본 자본의 비율을 최소 6%가 되게 보완했다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다. 이윤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슷한 게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같다고 치부하기가 쉬운데 그거 당연히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세한 단어의 차이,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젤 협약 설명했고 BIS 비율 다 설명했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시 뭐 나올 거예요? 핵심 재등장입니다. 핵심 재등장. 보세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한대요. 비회원국도 하겠죠. 회원은 28개인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 근데 보세요. 가입하기 전부터 도입할 시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비회원일 때도 도입할 시행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을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한 다는 증표를 국제 금시에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의심받으면 재무 건전성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바젤위원회 우리는 초국가적 감독 권한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근데 100개를 넘는 국가 채택하여 따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바하드를 시행하고 있다. 주권자 성격이 나타난다.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한 조약이란 국제관습법, 이거는 뭐죠? 딱딱한 법. 앞에서 1문단은 정말 꼼꼼히 읽고 핵심을 파악했으면 이 뒤가 술술 읽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해설 워낙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핵심 세부를 파악해서 읽으면 좋은 점이 뭐냐? 내용 전개 방식이 정말 쉬워집니다. 이 나머지 4개는 헛소리고요. 내용 전개 방식은 그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 끝까지 다 담고 있어야 돼요. 특정한 국제적 기준 내용과 그 변화의 양상, BIS 비율, 그런 게 그 바젤 협약, 그런 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 서술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범성,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까 설명하고 있다. 적절하죠. 자, 38번은 보세요. 철저한 대비를 했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법이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다. 이거는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법입니다. 39번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시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BIS 비율이 낮아지지 않죠. 왜냐? 획일적으로 부여했으니까요. 바젤 2에 따르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3번 보시면 국채도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인데 국채를 매각한 뒤 회사채에 투자한다 해서 항상 높아지는 보장이 없죠. 그 안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항상 틀렸습니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그쵸,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5번 보완자본 최소 2%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젤 3에서는 단기 후수인 채무를 제외했잖아요. 위험 가중자산 거기다가 뭐예요? 기본자본 플러스 보완자본이죠. 이게 6% 최소 6%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일까요? 말이 안 되죠. 최소 2%는 되어야 돼요. 아니 6%가 더 커지면 7%면 얘는 더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2%는 되어야 뭐뭐 해야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요. 자, 40번 조금만 이따 보고요. 41번 이거 보세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말랑말랑한 법. 회원이 없는 국가, 비회원 국가에서도 제도하여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제도화했다. 지금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핵심이죠. 쉽습니다. 42번 이거 틀렸습니다.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게 바로 앞에 써 있는 국제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거지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40번 보겠습니다. 갑은행이 어느 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바젤 2 국제 회사채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를 알려줬습니다. 반영되니까 이미 반영한 결과예요. 반영하여 반영한 후 결과치를 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사채 위험 가중치를 알려줬으니까 그 전에 어땠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외의 거는 무시한다.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바젤 1일 때 바젤 3일 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갑은행이 공시한 BS 비율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위험 가중 자산 다 합쳐봐야죠.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위에 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110이잖아요. 11%, 8% 넘죠. 맞습니다. 위험 가중치가 20%였던 자 50%를 반영해서 300억 원이 됐어요. 그럼 원래는 얼마였을까요? 600이었겠죠. 얘를 20%로 한다면 100분의 20을 곱하니까 120이겠죠. 그럼 120이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가 작아져요. 그럼 전체는 커지겠죠. 그래서 비율도 높았겠군. 맞습니다. 3번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1000이라고 해봐요. 그럼 위험 가중치는 얘는 몇 %예요? 30%잖아요. 얘는 50%잖아요. 더 작죠. 4번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을 산출한다면 바젤 1은 회사채 100%를 획일적으로 부여하잖아요. 그럼 원래 600인데 100% 600의 100%가 얼마예요? 그냥 600이죠.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바젤 3이에요. 바젤 3은 밑에는 1000인 그대로고요. 기본 자본에다가 보완 자본만 더하는 겁니다. 단기 후수인 채무는 제외예요. 근데 얘를 10억 원 늘린다고 해서 충족할 수 있어요? 얘가 5%인데 6%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해봤습니다. 빠르게 해가지고 좀 미진한 면도 있겠지만 1문단은 제대로 읽었습니다. 1문단 제대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부는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재등장했을 때 그거 중요하죠. 그냥 저는 매번 똑같습니다. 경제지문이라고 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지문은 보통 미시경제 아니면 이제 거시경제 하는데 보통 거시경제가 많이 나오는데 미시경제는 그냥 그래프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시경제는 역시 이런 독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과 세부를 읽는 것이고 경제지문이라고 다를 것도 없고 과학지문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과학기술 경제랑 그 인문지문이랑 다른 건 뭐냐면요. 과학기술 경제는 이 세부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세부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세부가 어려울수록 핵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최종 목적지가 되고 그 글의 구조를 잡고 있는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인문지문, 철학지문, 사회지문, 특히 철학지문 그런 것들은 재준술이 많습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정보량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핵심 세부를 파악하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문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